이혼은 네 사정이고 이번 달 생활비 1,000만 원은 어김없이 보내야지.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전 시어머니의 뻔뻔한 목소리. 지난 5년간 이 목소리 하나에 제 모든 것을 억눌러 왔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저는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귀한 아드님께서 50억 빚을 상속받으신 건 아시고요. 이 한마디에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지만 이것은 제 통쾌한 복수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이 파렴치한 가족이 어떻게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지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평안한 노년 채널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이혼은 이혼이고 매달 보내던 1,000만 원은 이번 달에도 보내야 할 거 아니야. 전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거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지난 5년간처럼 이빨을 깨물고 참는 대신 저는 입꼬리를 올리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금쪽 같은 아드님이 어머님 사기 빚 50억 원을 전부 책임지겠다고 직접 서명한 건 아시나 모르겠네요. 그날 오후 서울 하늘에서는 겨울의 마지막 추위를 머금은 진눈깨비가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강남구의 좁은 골목, 깊숙한 곳, 20제곱미터도 채 안 되는 제 작은 원룸 창문 틈으로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낡은 타일 바닥에 주저앉아 지난 5년간의 시집살이 끝에 남은 제 전 재산인 종이상자 3개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여자로서 가장 빛나던 5년의 청춘, 한 푼 두 푼 악착같이 모았던 시간들. 결국 제가 가지고 나온 거는 낡아빠진 옷 몇 벌과 상처로 얼룩져 치유될 수 없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이 원룸은 비록 작고 비좁으며 모든 것이 부족했지만 지금 저에게는 진정한 천국이었습니다. 이곳에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어지던 가시돋친 잔소리도, 밥 한술 뜨는 것까지 감시하던 날카로운 눈초리도, 그리고 무엇보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마지막 한 방울까지 착취당하는 느낌도 더는 없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옷가지들을 꺼내야 시장에서 사온 값싼 플라스틱 서랍장에 정리했습니다. 정리를 하는 동작 하나하나가 이상하리만치 마음을 가볍게 했습니다. 작은 책상을 작업 공간으로 쓰기 위해 닫고 있을 때 정적을 깨는 날카로운 전화벨 소리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전 시어머니라는 글자를 보자 저도 모르게 씁쓸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습관이란 참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바로 어제 법원에서 이혼 판결이 났는데 오늘 또 이렇게 약속된 빚 독촉 기계처럼 정확한 시간에 전화가 온 것입니다. 저는 화면을 밀어 전화를 귀에 대고 익숙한 연극이 시작될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인사를 건네기도 전에 수화기 너머에서는 최 여사의 날카롭고 거만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김서연, 오늘 10일이야. 내 생활비는 어떻게 된 거니? 설마 떼어먹을 셈이야? 박 팀장이랑 싸우고 집 나갔다고 해서 이 의무를 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 당장 내 계좌로 1,000만 원 입금해. 오후에 친구들이랑 피부 관리실 예약 있단 말이야. 알아서 빨리 보내. 괜히 시골에 계신 네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망신 주는 일 없게 하라고. 지난 5년간 그 명령조의 목소리는 제 식사 시간과 잠자리를 모두 악몽으로 만들었습니다. 매달 제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든 회사 일이 힘들어 월급이 깎이든 10일만 되면 어김없이 돈을 요구하는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에는 장 보는데 보태라며 300만 원으로 시작했고 물가가 올랐다는 핑계로 5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다 멋대로 시어머니 용돈이라며 1,000만 원으로 액수를 올려버렸습니다. 제 피땀 어린 월급은 그렇게 한 푼도 빠짐없이 그 여자의 주머니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 여자는 그 돈으로 비싼 수입 영양제를 사고 매주 에스테틱에 다니고 절에 갈 때 입을 고급 옷을 사들였습니다. 반면 돈을 버는 저는 마감 세일하는 야채를 사기 위해 시간을 맞춰야 했고 실밥이 다 터진 정장 몇 벌을 돌려 입어야 했습니다. 이런 극한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제 남편은 제가 시댁에 헌신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변변찮은 집안 출신 며느리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했죠.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최대한 냉정한 목소리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최 여사님, 연세가 있으셔서 기억이 흐려지셨거나 아드님이 너무 바빠서 아주 중요한 소식을 전하지 못했나 보네요.
어제 오전에 서울가정법원에서 저와 박준호 씨의 이혼이 정식으로 성립되었습니다. 이 시간부로 저는 더 이상 어머님의 며느리가 아니며 어머님 댁과 어떤 관계나 의무도 없습니다. 그 1,000만 원은 아드님께 직접 연락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최 여사는 수화기 너머에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날카로운 목소리는 극도의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뭐라는 거야? 은혜를 원수로 갚아? 우리 준호가 기획팀장인데 그동안 널 얼마나 챙겨줬는데 이제 와서 집에 좀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내뺀다는 거야? 난 법원이고 뭐고 몰라. 네가 이 집 며느리였던 이상 이 집안의 어려움을 함께 짊어질 책임이 있는 거야. 도망갈 생각 마.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씁쓸하면서도 시원하고 한없이 가벼워지는 웃음이었습니다. 드디어 이 부조리에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날이 온 것입니다. 어머님 뭔가 착각하시네요. 지난 5년간 밤낮 없이 그래픽 디자인 일에서 번제 월급으로 이 집이 먹고 살았고 어머님 드실 홍삼이며 영양제며 다 사드렸습니다. 그리고 되게 빈 문제 말인데요. 아마 아드님이 어머님께 드리는 서프라이즈 선물을 아직 못 들으셨나 보네요. 최 여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거친 숨소리에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무슨 뜻이야, 무슨 선물? 빙빙 돌려 말하지 마. 저는 또박또박 그녀가 한 글자도 놓치지 않도록 확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만드신 50억 원에 달하는 그 엄청난 빚 기억나시죠? 살고 있는 아파트 등기부 몰래 담보 잡혀서 불법 다단계 회사에 20억 넘게 꼬라박으신 거예요. 시누이 박지혜 씨 명의로 오피스텔 사준다고 불법 사채까지 끌어다 쓴 15억 원도 있고요. 시골 사는 도박꾼 친척들 보증 서주신 돈도 한두 푼이 아니죠. 저한테 모두에게 숨기셨지만 빚 독촉 회사에 찍힌 검은 잉크는 숨길 수 없죠.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수화기 너머의 죽음 같은 침묵을 느낀 뒤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법원에서 저를 빈손으로 쫓아낼 생각에 마음이 급했던 나머지 그리고 내연녀 이나영 씨와 빨리 정식으로 합치고 싶어서 또 무엇보다 그 여자에게 빼돌린 공동재산을 지키고 싶어서 박준호 씨는 아주 중대한 실수를 했습니다. 자기가 똑똑하다고 착각한 나머지 제 변호사인 윤 변호사가 작성한 이혼 합의서를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았죠. 거기에는 아주 명확한 조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박준호는 자신의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을 소유하는 대신 그의 모친 최 여사가 진 개인 채무 50억 원에 대한 변제 의무를 모두 승계하는 것에 자발적으로 동의한다. 그는 판사 앞에서 그 서류에 신나게 서명하고 지장까지 찍었습니다. 공간은 정지된 듯 했고 오직 최 여사의 거칠고 불규칙한 손소리만이 전화기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유리잔이 쨍그랑하고 깨지는 소리는 극심한 공황 상태가 시작되었음을 알렸습니다. 사기꾼 같은 년. 내 아들을 함정에 빠뜨려? 우리 준호가 그딴 빚더미 서류에 서명할 만큼 멍청한 줄 알아? 네가 우리 집안을 모함하는 거야. 저는 아무런 감정 없는 목소리로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양측에 서명이 있고 법원에 붉은 직인이 찍힌 정식 이혼 판결문입니다. 못 믿으시겠으면 그 잘난 기획팀장 아드님께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앞으로 그 50억 빚과 함께 즐겁고 행복하고 화목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발 자존심 좀 챙기셔서 다시는 제 인생에 전화해서 방해하는 일 없도록 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저는 단호하게 전화를 끊고 최 여사의 번호를 영구 차단 목록에 넣었습니다. 천근만근의 짐을 벗어던진 듯 온몸이 가벼워졌습니다. 제 인생은 오늘부터 정말 새로운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저는 따뜻한 차 한 잔을 타서 창가에 앉아 서울의 저녁 비를 바라보았습니다. 빗물이 낡은 지붕의 먼지를 씻어내듯 저도 방금 지독했던 결혼 생활의 오물을 깨끗이 씻어냈습니다. 그들이 진실을 알게 되면 앞으로 더 큰 폭풍이 몰아치겠지만 저는 제 삶을 위해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손에 든 차가 채 씻기도 전에 휴대폰 화면이 낯선 번호로 계속해서 밝아졌습니다. 누구인지 직감했지만 저는 태연하게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야 전화를 받았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온갖 거친 욕설이 제 귀에 쏟아졌습니다. 이 독사 같은 년, 감히 날 함정에 빠뜨려? 변호사 고용해서 그 거지 같은 합의서에 사인하게 만든 거지. 그렇지? 당장 법원으로 돌아가서 그 서류 무효로 만들어. 준호였습니다. 평소 지적인 척 기획팀장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던 그의 목소리는 이제 공포와 분노로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아마 그의 어머니가 방금 울고불고 난리를 치며 끔찍한 소식을 전했고 그는 허둥지둥 이혼 서류를 다시 펼쳐보고 나서야 상황 파악이 된 것이겠죠. 저는 휴대폰을 귀에서 조금 떼고 그가 소리치는 것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박준호 씨, 저는 당신을 함정에 빠뜨린 적도 목에 칼을 들이대고 서명을 강요한 적도 없어요. 그 합의서는 한글로 큰 글씨체로 인쇄되어 마지막 조정 기일 내내 당신 바로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판사님도 재산 및 채무 분할 조항에 동의하는지 몇 번이나 물었고요. 법정 대리인들 앞에서 당신 입으로 똑똑히 동의한다고 말했잖아요. 준호는 더듬거렸습니다. 분노가 거친 숨소리 사이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그때 네가 일부러 날 재촉했잖아. 변호사까지 데려와서 온갖 헛소리로 정신없게 만들고 우리 엄마 빚더미에 앉은 거 알면서 일부러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운 거잖아. 이 뱀 같은 년. 저는 비웃으며 이 비열한 남자의 실체를 거침없이 폭로했습니다. 피해자 코스프레는 그만하시죠, 박준호 씨. 당신이 합의서를 꼼꼼히 읽지 않은 건 내가 재촉해서가 아니에요. 진짜 이유는 당신의 그 작은 내연녀 이나영 씨에게 사줄 차와 명품을 위해 몰래 빼돌린 공동 재산을 지키려고 이 결혼을 빨리 끝내고 싶어서 안달이 났기 때문이죠. 시간을 끌면 내가 은행에 공동재산 내역 조회를 요청해서 법대로 절반을 나눌까봐 두려웠던 거고요. 당신은 나를 빈손으로 내쫓고 그 집에 그 여자를 들여 자유롭게 살고 싶었겠죠. 너무 치밀하게, 너무 탐욕스럽게 계산하다가 결국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 겁니다. 인생의 인과응보는 생각보다 빨리 와요, 박준호 씨. 수화기 너머는 침묵에 잠겼습니다. 제가 벗겨낸 적나라한 진실 앞에서 준호는 아무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와 그의 내연녀는 저를 빈털터리로 만들기 위해 치밀하게 재산을 빼돌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 핵심을 잊고 있었습니다. 바로 자기 어머니의 끝없는 탐욕과 무모함이었죠. 최 여사가 만든 거대한 빚더미는 그의 등 뒤에 치명적인 칼을 꽂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가 효자로서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을 지도록 길을 안내해줬을 뿐입니다. 준호는 애원과 약한 협박이 섞인 목소리로 태도를 바꿨습니다. 서연아, 우리가 그래도 5년이나 부부였잖아. 이렇게 매정하게 굴 수는 없어. 50억은 엄청난 돈이야. 내가 어디서 그 돈을 구해. 사채업자들이 우리 가족 다 죽일 거야. 너 비상금 있잖아. 그걸로 좀 도와줘. 안 그러면 내가 다 폭로해버릴 거야. 내가 너 이 서울 바닥에서 발 못 붙이게 만들어주겠어.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독한 이기주의자의 사고방식이 한심하고 우스웠습니다. 제 비상금은 당신 어머니가 지난 몇 년간 매달 1,000만 원씩 탈탈 털어가서 씨가 말랐어요. 당신 무슨 자격으로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죠? 지금 당신과 함께 사는 사람은 이나영 씨고 당신 돈을 쓰는 사람도 이나영 씨예요. 그 예쁜 내연녀한테 가서 차 팔고 명품 가방 팔아서 예비 시어머니 빚 갚으라고 하세요. 그리고 날 협박하는 건 마음대로 하세요. 지금부터 당신의 어떤 괴롭힘도 경찰에 바로 신고할 겁니다. 이 번호로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토할 것 같으니까. 저는 통화를 끝내고 준호의 새 번호도 단호하게 차단했습니다. 낡은 집, 전 시댁 식구들, 모든 것은 이제 제가 뒤에 버리고 온 쓰레기 더미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에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표시된 숫자는 정확히 1억 원. 이것은 준호가 저를 빨리 내쫓기 위해 던져준 푼돈 같은 위자료의 전부였습니다. 제 청춘과 노동력을 착취한 대가로 고작 1억.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지금 저에게 자유는 수십억 원보다 더 값진 것이었으니까요. 저는 작은 수첩을 꺼내 앞으로의 지출 계획을 꼼꼼하게 세웠습니다. 6개월치 월세 1,800만 원,
새 직장을 구하는 동안 아껴 쓸 식비와 생활비 약 1,500만 원. 남은 돈은 비상금으로 꼭 쥐고 절대 낭비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서랍장 거울에 비친 창백하고 되한 제 얼굴을 보며 강하게 일어서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이력서를 업데이트하고 그동안 작업했던 디자인 프로젝트들을 전문적인 포트폴리오로 정리했습니다. 준혼의 가족의 비극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제가 다시 빛을 찾아 나서는 길은 이제 막 열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어젯밤에 사온 배추 몇 잎을 넣고 뜨끈한 라면을 끓였습니다. 최 여사의 잔소리나 아침밥 타령에 깨지 않고 악몽 없이 깊은 잠을 잔 것이 얼마만인지 몰랐습니다. 원룸은 작았지만 창문으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로 가득했습니다. 아침을 먹으며 채용 공고를 훑어보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시누이였던 박지혜의 번호였습니다.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 가족이 저를 쉽게 놓아주지 않을 것을 알았기에 차라리 한 명씩 마주하고 끝을 내서 그들이 완전히 포기하게 만드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보세요. 지혜의 목소리에는 가식적인 울음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평소 새언니를 하녀 취급하던 것만한 태도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늘 그녀는 이상할 정도로 애절하고 비통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언니, 우리 집에 큰일 났어요. 엄마가 어제부터 몸져 누우셔서 혈압이 너무 올라 의사 선생님이 왕진 오셔서 링거 맞고 계세요. 오빠는 사채업자들의 회사까지 찾아와서 손목을 자르겠다고 협박한대요. 언니, 그래도 우리가 5년간 부부의 연이 있는데 사람이 죽어가는 걸 보고만 있을 순 없잖아요. 저는 태연하게 젓가락으로 면을 한 입 불어시키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지혜씨, 다시 한번 알려주지만 당신 오빠와 나는 법적으로 이혼했어요. 당신 집에 빚이 있든 아프든 조폭에게 협박을 받든 그건 내 책임 범위가 아니에요. 그리고 부부의 연은 당신 오빠가 바람 피우고 다른 여자를 집에 들이려고 나를 내쫓을 때 그때 당신이 나서서 오빠에게 그 연을 기억하라고 충고했어야죠. 지혜는 제 날카로운 말에 잠시 할 말을 잃었지만 어릴 때부터 오냐 오냐 자라 뻔뻔함이 몸에 밴 그녀는 금세 도덕적인 척하며 울고불고 매달리는 수법으로 돌아왔습니다. 언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언니도 사람이면 마음이 있잖아요. 엄마가 빚을 많이 진 것도 다 가족 걱정해서 그런 거 모르세요? 오빠는 이제 돈이 하나도 없어요. 언니가 그동안 숨겨둔 비자금 몇 억 있는 거 알아요. 그거 좀 꺼내서 일단 조폭들부터 해결하게 빌려주세요. 나중에 시골 땅 팔아서 원금에 이자까지 다 갚을게요. 사람이 그렇게 인정머리 없이 굴면 안 되죠. 이 말을 듣자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즉시 감정을 억누르고 그것을 신랄한 비아냥으로 바꿨습니다. 이 흡혈귀 같은 가족 앞에서 단 1초도 더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었습니다. 지혜씨, 입만 열면 사람의 도리를 말하는데 참 우습네요. 내 비자금을 꺼내서 당신 가족을 구하라고요? 거울 속 당신 모습이나 한번 보세요. 주말마다 카페 갈 때 들고 다니는 그 디올백은 얼마짜리죠? 당신 발에 신은 그 샤넬 구두는 내 몇 달치 월급이에요. 당신 명의로 된 그 고급 오피스텔은 누가 돈 빌려서 사준 거죠? 바로 당신 어머니예요. 당신 어머니는 내 노동력을 착취하고 집 등기부를 담보로 잡아서 당신에게 그런 사치스러운 아가씨 생활을 선물한 거라고요. 당신들은 내 피땀으로 호의호식하다가 이제 와서 파산하니까 나더러 책임지라는 거예요? 내가 바보인 줄 알아요? 지혜의 목소리가 당황하며 더듬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제 물건은 남자친구가 사준 거고 오피스텔은 엄마가 딸 시집가서 고생할까봐 사주신 거예요. 저한테 죄 뒤집어 씌우지 마세요. 저는 이 위선적인 시누이의 좁은 머릿속에 똑똑히 박히도록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경고했습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났든 지금 당신 어머니와 오빠는 50억 빚을 짊어지고 있어. 친딸로서 그 빚으로 직접적인 혜택을 본 사람으로서 당신이 무고한 공주님처럼 쏙 빠져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 경고하는데 지금 박준호 씨는 제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들어. 채권자들은 조만간 당신의 그 고급 오피스텔로 찾아가서 당신 어머니가 빌린 돈을 받아내려 할 거야. 정말로 효심이 있다면 그 명품 가방, 명품 구두, 그리고 그 오피스텔까지 팔아서
어머니와 오빠를 구해. 다시는 나한테 전화하지 마. 당신네 그 뻔뻔한 가족한테 줄 돈은 단 한 푼도 없으니까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곧바로 지혜의 번호를 지우고 모든 SNS 계정을 차단했습니다. 식탁 위의 라면은 언제 식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상하게 입맛이 돌았습니다. 돈이라는 핵심 이익에 부딪히자 그 가족의 가면이 한 겹씩 벗겨지고 있었습니다. 제 경고가 지혜를 잠 못 이루게 할 것을 잘 알았습니다. 사치와 이기심에 익숙한 그녀는 절대로 자기 재산을 팔아 어머니나 오빠를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가족은 돈의 압박 앞에서 스스로 서로를 물어뜯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제가 할 일은 멀리서 구경하며 제 새로운 삶을 잘 지키는 것뿐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포트폴리오에 넣을 로고 샘플을 열심히 디자인하고 있는데 옛 친구들과 친한 동료들에게서 메시지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은 무음 모드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진동했습니다. 저는 눈살을 찌푸리며 무슨 일인지 확인하기 위해 메시지 앱을 열었습니다. 한 대학 동기가 SNS 화면 캡처와 함께 걱정스러운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서연아, 빨리 인터넷 좀 봐. 박준호가 SNS에 너 욕하는 글 올리고 난리 났어. 너 망신 주려고 우리 공통 친구들까지 전부 태그했더라.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서둘러 SNS를 확인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준호가 올린 장문의 글이었고 게시 이 시간 만에 수백 개의 좋아요와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 글에서 준호는 헌신적인 남편이었지만 아내에게 배신당하고 사기당한 비련의 주인공 행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악독하고 돈만 밝히는 여자라고 온갖 비통한 말로 비난했습니다. 제가 친정으로 재산을 빼돌렸고 시댁 사업이 어려워지고 시어머니가 아프자마자 함정을 파서 자신에게 빚을 떠넘기고 도망쳤다고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댓글에는 사정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저를 향해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여자라고 욕하며 준호에게 저를 경찰에 신고해서 감옥에 보내라고 충고했습니다. 그 교활한 글을 읽자 분노가 맹렬하게 치솟았습니다. 저는 손가락 마디가 하얘질 정도로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준호는 저를 막다른 길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론의 압박으로 저를 이 사회에서 고개도 들지 못하게 만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착각했습니다. 오늘의 저는 작년에 그 순종적이고 참고 살던 김서연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냉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비열한 자들과 싸울 때 울거나 욕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직 강철 같은 증거만이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저는 서랍을 열고 지난 몇 달간 몰래 모아온 모든 중요 데이터가 담긴 외장 하드를 꺼냈습니다. 준호의 외도를 의심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모아온 것들이었습니다. 증거 자료라는 이름의 폴더를 열고 가장 선명한 사진들을 신중하게 골랐습니다. 첫 번째는 제 은행 계좌에서 최 여사의 계좌로 이체된 내역을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500만 원, 1000만 원씩 이체된 내역과 병원비, 공과금을 결제한 내역까지 시집살이 5년간 총 7억 원에 가까운 돈이었습니다. 모든 내역에는 날짜가 명확히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은 최 여사가 뻔뻔하게 저에게 돈을 요구하며 제때 돈을 보내지 않으면 시골에 계신 부모님의 명예를 훼손하겠다고 협박한 메시지 캡처 화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치명적인 한 방, 저는 음성이 포함된 화면 녹화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것은 제가 준호에게 그의 어머니 빚에 대해 따져 물었던 그날 밤 몰래 녹음해 둔 것이었습니다. 녹음 파일 속에서 준호의 목소리는 똑똑히 들렸습니다. 그는 자기 어머니가 다단계 사기에 연루되었고 내연녀 이나영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일부러 사실을 숨기고 저에게 빚을 떠넘기려 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증거를 하나의 게시물에 모았습니다. 준호처럼 길고 변명으로 가득 찬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짧고 단호하며 직설적인 한 문단으로 그에게 그리고 이 이야기에 관심 있는 모든 이들에게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진실은 값싼 거짓말로 가릴 수 없습니다. 5년간의 시집살이 동안 저는 제 모든 노동력을 바쳐 시어머니께 7억 원에 가까운 돈을 송금했습니다.
여기 은행 거래 내역이 증거입니다. 제가 이혼한 이유는 남편의 외도와 시어머니가 다단계 사기로 진 50억 빚을 저에게 떠넘기기 위해 재산을 빼돌리려는 음모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혼 합의서는 박준호 씨가 자신의 내연녀를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서명한 것입니다. 모든 메시지와 녹음 증거를 여기에 공개합니다. 박준호 씨는 즉시 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중단하기 바랍니다. 만약 이 일이 계속된다면 저는 이 모든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당신 가족의 서류 위조 및 재산 사기 공모 혐의를 명백히 밝힐 것입니다. 저는 준호와 그의 글에 저를 비난하는 댓글을 단 모든 공통 친구들을 태그했습니다. 제 손가락은 단호하게 게시 버튼을 눌렀습니다. 불과 15분 후 SNS의 상황은 급격하게 뒤바뀌었습니다.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담긴 제 게시물은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폭탄과도 같았습니다. 지인들은 녹음 파일을 퍼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욕하던 댓글들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자리는 준호와 그의 가족을 향한 분노로 채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아내를 배신한 남자의 비열함과 시어머니의 끝없는 탐욕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휴대폰에는 오해했던 친구들의 사과 메시지가 쉴 새 없이 도착했습니다. 준호는 제 글을 보고 공포에 질려 여론의 문매를 피하기 위해 서둘러 SNS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완벽한 반격은 전 남편의 비열한 음모를 완전히 박살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SNS의 소란은 더 이상 제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유일하게 멀쩡한 정장을 꺼내 정성껏 다림질했습니다. 내일 저는 한 대형 미디어 회사의 디자인 팀장직 면접이 있었습니다. 전시댁이라는 폐허를 뒤로하고 저는 제 경력과 빛나는 미래를 다시 만들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면접은 기대 이상으로 순조로웠습니다. 풍부한 실무 경험과 결혼이라는 족쇄를 벗어던진 후 얻은 자신감 덕분에 저는 새로운 회사의 임원들을 쉽게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 주부터 매우 매력적인 초봉을 받으며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들뜬 마음에 시장에 들러 작은 생선 한 마리를 사서 저 자신을 위한 근사한 저녁 식사를 준비할 생각이었습니다. 원룸 문 앞에 다다랐을 때 저는 멈칫했습니다. 문 앞에는 낯선 남자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값싼 검은 정장을 입고 두꺼운 뿔테 안경을 썼으며 달아빠진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깡마른 얼굴에 날카로운 눈빛이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다가가는 것을 보자 그는 즉시 비즈니스 미소를 지으며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김서연 씨 맞으시죠? 저는 신용정보회사 신한파이낸스의 법무팀장 김웅이라고 합니다. 제가 왜 찾아왔는지 아실 겁니다. 수소문 끝에 겨우 여기 새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저는 겉으로는 평온하고 냉정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문을 열지 않은 채 복도에서 팔짱을 끼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한파이낸스에 빚이 없습니다. 제 전 남편 박준호 씨를 찾으러 오셨다면 주소를 잘못 찾으셨네요. 저희는 공식적으로 이혼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나 그 가족의 빚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김 팀장이라는 남자는 안경을 고쳤으며 듣는 사람의 심리를 조종하려는 듯 점잖은 말투로 말했습니다. 김서연 씨 이혼하신 건 알지만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최 여사님의 채무 대부분이 두 분의 혼인 기간 중에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의 정서상 하루를 부부로 살아도 정이 있는 법이죠. 박준호 씨는 현재 변제 능력을 상실하고 도망다니는 신세입니다. 서연 씨는 안정적인 직업도 있으시니 본인의 명예와 인간적인 정을 생각해서 전 남편을 좀 도와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대신 갚아주실 의사가 있다면 저희도 이자 감면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일이 커져서 새 직장에서 알게 되면 서연 씨 얼굴도 들고 다니기 힘들어질 겁니다.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빚 독촉을 하러 온 변호사의 뻔뻔함에 대한 비웃음이었습니다. 그는 인간적인 정과 명예라는 덫으로 자신을 배신한 남자를 위해 빈털터리 여자가 빚을 갚게 하려 했습니다. 정말 우스웠습니다. 김 팀장님, 법을 다루시는 분이니 법대로 이야기하시죠. 정의나 문화를 들먹이며 저를 협박하지 마시고요. 첫째, 그 빚은
최 여사님 개인 명의로 개인적인 목적으로 빌린 것이지 저희 가정생활을 위해 쓴 돈이 아닙니다. 둘째, 법원에서 승인한 이혼 판결문에 따르면 박준호 씨가 그 모든 빚을 변제할 책임을 자발적으로 승계했습니다. 흰 종이에 검은 글씨로 명확히 적혀 있습니다. 법적으로 저는 완전히 깨끗하며 귀사의 빚을 갚을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제 논리가 너무나 확고하자 그 변호사는 태도를 바꾸어 목소리가 거칠어지고 협박조로 변했습니다. 궤변 늘어놓지 마시죠. 법은 법이고 이 사회는 나름의 방식으로 돌아갑니다. 저희에겐 빚을 회수할 충분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혼 서류 한 장 들고 있다고 해서 다리 뻗고 잘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협조하지 않으면 저희가 강경수단을 쓰는 걸 원망하지 마십시오. 제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저는 한 걸음 다가가 저를 위협하려는 남자의 얼굴에 대고 똑똑히 말했습니다. 잘 들으세요. 저는 법을 준수하며 사는 시민입니다. 귀사의 어떤 행위든 제 사생활을 괴롭히거나 위협한다면 저는 즉시 관할 경찰서에 재산 강탈 및 불법 주거 침입 혐의로 신고할 겁니다. 이 원룸 복도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만 돌아가셔서 돈 빌려간 사람을 직접 찾아가시길 권합니다. 가주시죠. 저도 쉬어야 하니까요. 제 단호함의 기세가 꺾인 변호사는 당황하며 병 모퉁이에 달린 CCTV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그는 분한 듯 입속으로 욕설 몇 마디를 중얼거리더니 가방을 들고 서둘러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등 뒤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 일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준호의 가족은 너무나 큰 혼란을 일으켰고 사회의 빚 독촉꾼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변호사가 제 원룸까지 찾아냈다는 것은 준호가 저를 대신할 희생양으로 삼기 위해 제 정보를 넘겼다는 증거였습니다. 방에 들어가 문을 굳게 잠그고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이혼 소송에서 저를 변호해줬던 윤 변호사에게 전화를 거는 것이었습니다. 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죄송하지만 방금 빚 독촉 회사에서 제 거처까지 찾아와 협박을 했습니다. 오늘부로 전 남편 가족의 빚과 관련된 모든 법적 문제를 변호사님 사무실에 정식으로 위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누구든 저를 괴롭히면 제 변호사와 직접 이야기하라고 하겠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윤 변호사의 차분하고 전문적인 목소리에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그는 사건을 수임하고 위협받을 경우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방문의 등을 기댄 채 창밖의 푸른 하늘을 굳은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폭풍이 아주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저에게는 충분한 무기와 방패가 있었습니다. 피와 눈물로 되찾은 제 평화로운 삶을 그 누구도 짓밟게 두지 않을 것입니다. 새로운 미디어 회사에서의 생활은 평온하고 바쁘게 흘러갔습니다. 끊임없이 밀려드는 디자인 프로젝트 덕분에 저는 방금 끝난 결혼 생활의 어두운 구석을 떠올릴 틈도 없었습니다. 새로운 동료들은 매우 친절했습니다. 그들은 제 과거에 관심 없이 오직 업무 능력으로만 저를 평가했습니다. 그 주 금요일 첫 월급을 받고 새 옷을 몇 벌 사러 갈 계획이었는데 낯선 유선 전화번호로부터 온 전화 한 통이 모든 것을 망쳤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전 시댁이 거주하는 강남구 주민센터의 법무 담당자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담당자는 차분한 목소리로 다음 주 월요일 오전에 주민센터 조정실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유는 최 여사가 저를 심각한 가정윤리 위반으로 고소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고소장에서 그녀는 제가 불효막심한 며느리이며 시어머니를 학대했다고 울며불며 진술했습니다. 제가 그녀를 화나게 해서 심장병이 재발해 며칠째 몸져 누워 있다고 모함했습니다. 그녀의 요구는 황당하게 짝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모든 병원비를 지불하고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며 특히 예전처럼 매달 1,000만 원의 생활비를 계속 지급해서 그녀가 안심하고 요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사무실 의자에 앉아 한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역겨움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파렴치함이 이토록 바닥이 없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녀는 빚더미에 앉아있고
가족은 그녀의 탐욕 때문에 벼랑 끝에 서 있는데도 이혼한 사람의 마지막 남은 돈까지 뜯어내기 위해 이런 비열한 연극을 꾸밀 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분노는 잠시뿐. 그 자리를 냉정한 이성이 차지했습니다. 지금 물러서는 것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토요일 아침 저는 모든 서류, 메시지, 녹음 파일 등 관련 증거를 가지고 윤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밝은 자연광이 가득한 사무실, 잘 정돈된 법률 서적들이 제게 절대적인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윤 변호사는 제가 병원 지인을 통해 복사해온 진단서와 제가 이사 나오기 전 준호 가족의 공용 이메일에서 우연히 수집한 전자영수증들을 꼼꼼히 대조하며 검토했습니다. 그는 안경을 고쳤으며 감탄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고 제 철저한 준비성과 미래를 대비하는 능력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법적으로 주민센터 조정위원회는 법원의 판결 없이는 누구에게도 돈을 내거나 보상하라고 강요할 권한이 없다고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번 조정은 단지 민사적인 성격으로 양측의 합의를 권고하는 자리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최 여사는 지방정부와 전통적인 도덕관념이 강한 나이든 통장님의 압력을 이용해 제 심리를 조종하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동네 유력 인사들 앞에서 저를 망신시켜 제가 창피해서라도 돈을 내놓게 만들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우리는 오전을 꼬박 투자해 완벽한 반격 계획을 세웠습니다. 윤 변호사는 제가 그녀의 악어의 눈물에 직면했을 때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절대 평정심을 잃거나 욕설을 하거나 큰 소리를 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조정위원들의 반감만 살 뿐이라고요. 저의 유일하고 가장 강력한 무기는 흰 종이에 검은 글씨로 증명된 진실뿐이었습니다. 조정일 전날 밤 저는 단정하고 격식 있는 정작 각 서류 뭉치를 다시 확인하고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서 검은 서류 가방에 넣었습니다. 거울 속 제 자신을 보니 완전히 다른 김서연이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부당한 꾸짖음에 늘 고개를 숙이던 소심한 며느리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오늘의 김서연은 독립적이고 주체적이며 위선적인 도덕을 내세워 자신의 인격을 짓밟으려는 자는 누구든 박살낼 준비가 된 여성이었습니다. 저는 내일의 전투를 위해 최상의 컨디션으로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 연극은 최 여사가 시작했지만 막을 내리는 사람은 분명 저일 것입니다. 월요일 아침 8시 정각, 저는 윤 변호사와 함께 주민센터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조정실은 2층에 있었고 꽤 넓은 공간에 커다란 합판으로 된 타원형 테이블이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들어섰을 때 테이블 반대편에는 전 시댁 식구들이라는 배우들이 모두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최 여사는 의자에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는데 얼굴은 창백하게 분칠을 하고 이마에는 파스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칙칙한 갈색 옷을 입고 일부러 병약하고 초라한 노인처럼 보이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시누이 지혜가 서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계속해서 어머니의 등을 쓸어주고 약을 발라주고 있었습니다. 그들 맞은편에는 엄격한 표정의 통장님과 필기 준비를 하고 있는 여성의 간부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는 것을 보자 최 여사는 즉시 심하게 기침을 해댔습니다. 가식적인 기침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건조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통장님은 헛기침을 하며 모두에게 자리에 앉으라고 신호했습니다. 통장님은 가정의 전통, 이웃 간의 정, 그리고 자식의 도리에 대한 긴 연설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 여사에게 고소 내용을 진술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신호를 받은 최 여사는 즉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주름진 눈가에서 눈물이 흘러나왔고 떨리는 목소리와 어우러져 매우 비통한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냉혈한 며느리라고 장황하게 늘어놓았습니다. 제가 돈을 숨겨 친정으로 빼돌렸고 시댁이 조금 어려워지자마자 냉정하게 이혼하고 아픈 시어머니를 돌보지 않고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전화로 악담을 퍼부어 그 충격으로 혈압이 올라 며칠 동안 응급실 신세를 졌다고 큰 소리로 모함했습니다. 눈물 젖은 연설을 마친 그녀는 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주민센터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제가 병원비를 배상하고 계속해서 생활비를 지급하도록
만들어달라고 소리쳤습니다. 여성의 간부님은 혀를 차며 저를 다소 책망하는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통장님은 저를 향해 최 여사가 방금 제기한 비도덕적인 행위에 대해 해명하라고 엄격한 어조로 요구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일어나 방에 있는 분들께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서류 가방을 열어 투명 비닐 파일에 잘 정리된 첫 번째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통장님, 간부님, 저는 주민센터에서 지키고자 하시는 도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합니다. 하지만 모든 비난에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최 여사님께서는 제가 화나게 해서 심장병 재발로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조정위원회에 최 여사님께서 입원하셨던 바로 그날 해당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공식 진단 기록을 제출하겠습니다. 저는 통장님 바로 앞 책상 위에 병원의 붉은 직인이 찍힌 진단서 사본을 놓았습니다. 통장님은 서류를 집어들고 훑어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저는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핵심 내용을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환자는 복통과 어지럼증으로 입원함. 소화기 내과 전문의의 최종 소견은 소화가 어려운 고단백 음식과 다섭취로 인한 급성 소화불량임. 구체적으로는 과도한 생해산물 섭취가 원인임. 더불어 과도한 지방 섭취로 인한 고지혈증성, 경미한 고혈압 소견이 있음,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심장 질환이나 신체 쇠약의 징후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음. 방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최 여사의 울음소리가 갑자기 뚝 그쳤습니다. 그녀의 이마에 붙어있던 파스가 떨어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신우이지에는 당황하며 들고 있던 약병을 내려놓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두 번째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최 여사님께서는 지난 며칠간 몸져 누워 계셨고 가족이 공궁에 처해 약 살 돈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통장님, 이것은 그 가족의 신용카드 결제 내역 사본입니다. 퇴원 후 바로 다음 날인 화요일, 최 여사님은 청담동의 한 고급 에스테틱에서 1,500만 원짜리 24K 골드 페이셜 관리 서비스를 받으셨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백화점에서 2천만 원에 가까운 최고급 국산 홍삼 3박스를 카드로 구매하셨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고 며느리에게 착취당해 빈털터리가 된 사람이 과연 이렇게 비싼 관리를 받고 호화로운 쇼핑을 할 체력과 돈이 있을까요? 통장님은 자신이 노파의 거짓말에 놀아났다는 것을 깨닫고 분노의 차서류 뭉치를 책상에 내리쳤습니다. 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여성의 간부님은 고개를 저으며 저를 향했던 책망의 눈빛을 최 여사를 향한 경멸의 눈빛으로 바꾸었습니다. 탐욕스러운 시어머니의 피해자 코스프레 연극은 진실의 빛 아래 무참히 벗겨졌습니다. 최 여사는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제는 분장이 없어도 진짜 심장마비가 온 사람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숨 막히는 침묵이 조정실을 감쌌습니다. 통장님은 엄한 얼굴로 최 여사를 향해 권위 있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통장님은 다른 시민을 모함할 목적으로 건강 상태를 속여 행정기관의 신뢰를 악용한 행위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최 여사는 고개를 푹 숙이고 두 손을 꼭 잡은 채 벌벌 떨었습니다. 평소에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지혜는 불안한 표정으로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휴대폰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통장님이 고소기각으로 조정을 마무리하려던 바로 그 순간 방문이 쾅 하는 소리와 함께 거칠게 열렸습니다. 모두가 놀라 돌아보았고 문지방에는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항상 비싼 정장을 입고 향기 나는 왁스로 머리를 매만지던 그 잘난 기획팀장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제 앞에 서 있는 거는 초라하고 비참한 남자였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셔츠는 구겨진 채 단추 2개가 풀려 땀으로 젖은 가슴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막다른 길에 몰린 짐승처럼 거친 숨을 몰아 쉬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준호는 화살처럼 달려들었습니다. 공무원들이 있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김서연, 이 악독한 년,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너 나랑 나영이 죽이려고 작정했어? 통장님이 벌떡 일어나 책상을 치며 준호에게 조용히 하고 질서를 지키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이미 이성을 잃은 듯
공무원의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저를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조폭 10수명이 이나영 씨 회사 정문에 오물 뿌리고 난리 쳤어. 확성기 들고 내 이름이랑 나영이 이름 부르면서 온 동네가 떠나가라 소리 질렀다고, 회사에서는 이미지 실추시켰다고 바로 해고 통보했고, 나도 사장님한테 불려가서 빚 문제 해결될 때까지 직위 해제당했어. 이제 만족해?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으니 시원하냐고? 당장 그 빌어먹을 빚더미 다시 가져가. 한때 내 남편이었던 자의 광기 어린 모습을 보며 저는 두려움도 연민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의 어리석음과 비겁함이 우스울 뿐이었습니다. 저지를 땐 당당하더니 결과가 닥치니 자신을 배신한 여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했습니다. 저는 윤 변호사에게 가만히 앉아있으라는 신호를 보내고 직접 한 걸음 나아가 준호와 마주섰습니다.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내 책상 위에 세게 던졌습니다. 건조한 소리에 준호가 움찔하며 멈칫했습니다. 박준호 씨, 눈 똑바로 뜨고 잘 봐. 이건 내가 지난 5년간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어가며 당신 어머니께 송금한 모든 내역이야. 총 7억 원에 가까운 돈. 내 피와 땀 7억 원으로 당신 어머니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유지했고 이 집에 밥 한 끼, 약 한 알까지 책임졌어. 그런데 당신은 우리 공동재산으로 내연녀 이나영에게 명품 가방 사줬잖아. 내가 회사에서 눈이 빠져라 야근할 때 우리 신혼침대에 그 여자를 끌어들였고, 당신은 당신 어머니와 공모해서 나를 빈손으로 내쫓고 자유로운 삶을 만끽하려 했지.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이제 업보가 닥쳐서 빚쟁이들이 당신들 일터까지 찾아오니까 그 얼굴을 들고 와서 나더러 빚을 대신 갚으라고? 그 50억 빚은 당신 어머니가 만든 거고, 당신은 판사 앞에서 그 변제 의무를 승계하겠다고 자발적으로 서명한 사람이야. 법원에 붉은 직인이 찍힌 명백한 서류가 있어.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무슨 권리로 당신 가족의 탐욕과 비열함이 만든 결과를 나한테 책임지라고 하는 거지? 분명히 말해두는데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이나 당신 가족 중 누구라도 내 주변을 어슬렁거리거나 전화로 내 삶을 방해하면 즉시 경찰에 위험 및 정신적 테러 혐의로 고소할 거야. 통장님과 간부님은 제 말을 한마디 한마디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들은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준호를 쳐다봤습니다. 통장님은 다가와 문을 가리키며 준호와 그의 가족에게 즉시 주민센터를 떠나라고 큰 소리로 명령했습니다. 조정은 전 시어머니 가족의 처참한 실패로 끝났습니다. 저는 통장님과 간부님, 그리고 윤 변호사에게 미소 지으며 감사 인사를 하고 고개를 든 채 그 숨막히는 방을 나섰습니다. 등 뒤에서는 최 여사가 자기의 멍청한 아들을 질책하는 시끄러운 욕설이 들려왔습니다. 주민센터에서의 싸움은 제가 재물이 되기를 바랐던 준호 가족의 마지막 환상까지 완전히 깨부졌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평온하게 흘렀고 저는 모든 것이 정말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작은 원룸을 다시 꾸미기 시작했고 창가에 작은 화분 몇 개를 놓았으며 맛있는 음식을 직접 해먹었습니다. 하지만 그 썩어빠진 가족이 일으킨 파문은 주변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는 듯 했습니다. 주중 어느 날 저녁, 장대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막 저녁을 먹고 난 참인데 밖에서 다급하고 요란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 틈으로 내다보니 원룸촌의 초라한 처마 밑에 서 있는 사람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준호가 모든 것을 바쳐 지키려 했던 그의 작은 내연녀 이나영이었습니다. 그들의 몰래 찍은 데이트 사진에서 보았던 항상 디올백을 들고 빨간 립스틱을 바르던 세련되고 젊은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지금의 이나영은 며칠 전에 준호만큼이나 비참해 보였습니다. 온몸은 비에 흠뻑 젖었고 머리카락은 화장기 없는 창백한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비싼 명품 원피스는 흙탕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제가 문을 열자마자 그녀의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차가운 타일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무릎을 꿇었습니다. 언니, 제발요. 제가 무릎 꿇고 빌게요. 준호 오빠 좀 구해주세요. 안 그러면 오빠 감옥에서 평생 썩어야 해요. 저는 한 걸음 물러서서 팔짱을 끼고 발치에서 처절하게 우는 여자를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집 안으로 들이지도 일으켜 세워줄 생각도 없었습니다.
이나영 씨, 사람 잘못 찾아왔어요. 나는 경찰도 아니고 구세주도 아니에요. 당신 남편, 아니 당신 애인에게 무슨 일이 생겼으면 당신이 해결해요. 나한테 문제 끌고 오지 말고요. 나영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문턱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눈물 콧물이 얼굴에 범벅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두려움에 끊어지는 목소리로 사정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공황 상태 속 고백 덕분에 저는 최 여사 가족이 일으킨 재앙이 얼마나 심각한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 불이행을 훨씬 뛰어넘는 문제였습니다. 알고 보니 최 여사가 전 재산을 쏟아부은 그 회사는 단순한 다단계 회사가 아니라 최근 경찰청에서 소탕한 초대형 금융 사기 조직이었습니다. 최 여사는 피해자일 뿐만 아니라 수수료에 눈이 멀어 시골의 노인들과 순진한 친척들을 끌어들인 핵심 조직원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악의 상황은 바로 준호에게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금융사와 불법 사채업자 은행에서 거액을 빌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경력 있는 기획팀장으로서 그는 자신의 직업적 기술을 악용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회사 직인을 위조하고 소득증명 서류를 조작하여 최 여사를 위한 완벽한 대출 서류를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오늘 오후 경제범죄수사팀이 집에 들이닥쳐 인장 및 문서 위조 그리고 사기 공모 혐의로 준호를 긴급 체포해 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언니, 준호 오빠가 잡혀갔어요. 경찰이 오빠 죄가 수십억 원이 걸린 아주 무거운 죄라고 했어요. 최 여사님은 그 소식 듣고 쓰러져서 지금 병원 응급실에 계세요. 저는 기댈 곳이 아무 데도 없어요. 사채업자들은 할부로 산 우리 오피스텔 뺏으려고 저를 찾아다녀요. 나영은 붉게 충혈된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며 제가 역겨워서 토할 것 같은 제안을 했습니다. 제발요, 언니. 경찰서에 가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언니가 그냥 혼인 기간 중에 재정 관리를 다 했고 서류 위조는 언니가 돈 문제로 압박해서 오빠가 어쩔 수 없이 한 거라고 말해주면 안 돼요? 아니면 언니가 책임 일부를 나눠줘서 오빠 형량 좀 줄여줘요. 언니는 회계 업무 경험도 있으니 법을 피하는 방법도 잘 알잖아요. 약속할게요. 준호 오빠 나오면 저희가 평생 빚 갚을게요. 평생 은인으로 모실게요. 저는 몇 초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생각이 뒤틀리고 비천한 여자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위증을 하라고, 저를 배신한 남자를 위해 대신 죄를 뒤집어 쓰라고 부추기고 있었습니다. 단지 그녀와 그 끔찍한 남자의 미래를 구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밖의 비는 점점 더 거세지는 듯 했습니다. 천둥 소리가 연이어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저는 나영보다 한 계단 높은 곳에 서서 고개 숙인 그녀의 정수리를 똑바로 내려다보았습니다. 5년 청춘의 모든 억울함과 상처가 순식간에 보이지 않는 힘으로 변해 제 정신을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날카롭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화내거나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의 이기적인 껍데기를 꿰뚫을 만큼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나영 씨, 눈 똑바로 뜨고 날 봐요. 이 김서연이 당신들 손에 그렇게 쉽게 놀아날 바보로 보여요? 저는 한 걸음 물러서서 나영의 얼굴을 똑바로 가리켰습니다. 당신이 유부남과 몰래 옷을 벗고 내가 애써 장만한 신혼 침대에서 그를 끌어안았을 때 인간적인 정의라는 두 글자를 생각해 본 적은 있나요? 준호가 우리 부부의 공동계좌에서 빼돌린 돈으로 당신이 비싼 명품 가방을 들고 호화로운 여행을 다닐 때 양심의 가책은 느꼈나요? 당신은 내 노동의 결실을 빼앗고 승리자 행세를 하며 나를 빈손으로 길거리로 내쫓았죠. 이제 당신 남자가 범법자가 되어 감옥에 갈 위기에 처하니 그 초라한 몸뚱이를 이끌고 와 내 발밑에 무릎 꿇고 나더러 대신 감옥에 가달라고요? 당신이 뱉는 말이 얼마나 더럽고 역겨운지 모르겠어요? 나영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전곡을 찔리자 얼굴 근육이 경직되었습니다. 그녀는 막다른 길에 몰린 자의 궁색한 변명으로 버티려 했습니다. 하지만 언니, 그래도 언니는 오빠를 사랑했었잖아요. 언니는 가족도 없고 얽매인 것도 없으니 몇 년 감옥 갔다 와도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저는 아직 젊어요. 제 미래를 잃을 수는 없어요. 준호 오빠가 감옥에 가면 사채업자들이 저를 죽일 거예요.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비웃음 소리가 빗소리를 압도했습니다. 상간녀의 이기심은 병적인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건 당신의 선택이었어요, 이나영 씨. 당신은 비열한 남자에게 기생하는 삶을 선택했고
다른 사람의 고통 위에서 즐기는 삶을 선택했어요. 이제 당신은 그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거예요. 법은 공정해요. 잘못한 사람이 벌을 받는 거죠. 나는 당신들의 쓰레기 더미에 손을 댈 의무도 이유도 전혀 없어요. 당장 내 집 앞에서 사라져요. 내가 경찰 불러서 당신을 쓰레기 치우듯 치워버리기 전에. 부드러운 애원이 통하지 않자 나영의 천박하고 뻔뻔한 본성이 즉시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분노로 가득 찬 눈으로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가식적인 눈물은 살기 어린 협박의 눈빛으로 바뀌었습니다. 좋은 말로 할 때 안 들으면 험한 꼴 볼 줄 알아. 네가 깨끗한 줄 알아? 네가 날 안 도와주면 내일 당장 네가 다니는 그 미디어 회사로 찾아갈 거야. 사장이랑 동료들한테 네가 얼마나 음란하고 악독한 여자인지, 전 남편을 감옥에 보내려고 함정을 팠는지 다 떠벌릴 거야. SNS 모든 커뮤니티에 사람 고용해서 너 망신 줄 거야. 내가 편히 못 살면 너도 이 바닥에서 고개 쳐들고 살 생각 마. 그녀의 흉포함 앞에서 저는 조금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태연하게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잠금을 해제했습니다. 비밀 폴더에 저장해둔 이미지 파일을 열어 나영의 얼굴 바로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이 나영 씨, 똑똑히 봐요. 이건 당신이 준호를 만나기 전에 다른 유부남 3명에게 보낸 메시지 캡처 화면이에요. 하룻밤 가격을 흥정하는 대화, 돈을 뜯어내기 위한 유혹의 말들, 내가 준호의 외도를 의심하기 시작했을 때 고용한 흥신소에서 수집한 것들이죠. 내가 아무 무기도 없이 빈손으로 나온 줄 알았어요. 당신 부모님, 시골에서 존경받는 퇴직 교사시죠. 만약 내가 이 증거들을 전부 인쇄해서 당신 부모님의 옛 학교로, 당신 가족이 사는 동네 이장님께 우편으로 보내고 당신이 방금 잘린 회사 이메일에도 첨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회에서 누가 고개도 못 들고 살게 될까요? 나영의 얼굴색이 붉은색에서 종이처럼 하얗게 변했습니다. 방금 전의 기세는 바람 빠진 풍선처럼 순식간에 꺼져버렸습니다. 그녀는 몇 걸음 물러서며 제 손에 들린 휴대폰을 마치 악마를 본 듯한 공포 어린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협박은 뚫을 수 없는 강철 벽에 부딪힌 것입니다. 너 같은 사람이랑 손 더럽히기 싫어서 그동안 조용히 있었어. 하지만 한 번만 더 입을 열어 날 협박하면 인생나락이 뭔지 똑똑히 보여주겠어. 당장 꺼져. 나영은 비틀거리며 물러서다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고개를 돌려 칠흑 같은 빗속으로 뛰어들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좁은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태연하게 문을 쾅 닫고 3개의 잠금 장치를 모두 단단히 걸었습니다. 밖에서는 폭풍이 죄지은 자들을 향해 울부짖고 있었지만 제 작은 방 안은 여전히 따뜻하고 평화로웠습니다. 그 폭풍 후 치던 밤, 뻔뻔한 내연녀를 문 밖으로 쫓아낸 후 저는 며칠간은 평온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경찰이 정식으로 수사에 착수했고 준호가 구속되면서 전 시댁이라는 개미지옥은 극도의 혼란에 빠졌을 것입니다. 저는 그저 일에 집중하고 모든 시비에서 벗어나면 충분하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막다른 길에 몰린 여자의 광기를 너무 얕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시계가 새벽 이시를 가리켰고 동네는 고된 하루를 마친 사람들의 깊은 잠으로 고요했습니다. 저는 깊은 꿈에 빠져 있었는데 쨍 하는 날카로운 소리에 쏘스라치게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쇠붙이가 철제 방화문에 세게 부딪히며 귀를 찢는 듯한 소리를 냈습니다. 처음에는 누가 술에 취해 집을 잘못 찾아왔나 생각했지만 곧이어 날카롭고 섬뜩한 여자의 목소리가 밤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김서연, 이 악독한 년, 당장 문 열어. 내 아들 감옥에 쳐넣고 네가 잠이 와? 잘났으면 나와서 얘기 좀 하자. 오늘 내가 너랑 끝장을 볼 테니까. 최 여사였습니다. 원한으로 가득 찬 그 익숙한 목소리에 온몸의 세포가 긴장으로 굳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점점 더 격렬해졌고 온갖 욕설과 함께 쇠파이프 같은 것으로 철문을 내리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열어. 안 열면 이 구석에 불 질러서 너 태워 죽여버릴 거야. 내가 살 가망이 없는데 너라고 편히 살게 될 줄 알아? 우리 모자는 이제 막다른 길이라고.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성을 잃은 자를 마주하자 본능적인 공포가 솟구쳤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위세를 부리던 것만한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복수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막다른 길에 몰린 위험한 존재였습니다. 저는 소리 없이 침대에서 내려와 그녀를 더 자극하지 않기 위해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세 개의 잠금 장치를 다시 확인하고 빗장이 단단히 걸렸는지 확인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플래시를 켠 채 동영상 녹화 모드로 환기창 틈새에 렌즈를 갖다 댔습니다. 골목의 희미한 가로등 불빛 너머로 최 여사의 모습은 끔찍하게 그지없었습니다. 그녀는 흐트러진 잠옷 차림에 머리카락이 얼굴 절반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양손에는 큰 쇠파이프를 들고 계속해서 제 방문을 내리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발찌에는 휘발유 냄새가 진동하는 플라스틱 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불을 지를 작정이었습니다. 단 1초도 지체하지 않고 저는 112에 전화를 걸어 신속 대응팀에 신고했고 곧이어 관할 파출소에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또박또박 간결하게 주소와 함께 살인 및 방화 위협이 있는 긴급 상황임을 알렸습니다. 소란에 주변 이웃들이 잠에서 깼습니다. 몇몇 창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지만 최 여사의 광기 어린 모습과 휘발유 병을 보고는 누구도 감히 나와서 말리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누가 훔쳐보는 것을 눈치챘는지 이웃들을 향해 소리치며 저를 밖으로 나오게 하라고 협박했습니다. 불과 5분도 채 되지 않아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밤의 정적을 갈랐고 파란색과 빨간색 경광등 불빛이 골목의 낡은 벽을 비췄습니다. 파출소 경찰관 2명과 자율방범대원들이 신속하게 들이닥쳤습니다. 최 여사는 반응할 틈도 없이 제압당했고 쇠파이프는 멀리 날아갔으며 휘발유병은 걷어차였습니다. 그녀는 격렬하게 저항하며 미친 듯이 소리 지르고 가장 악독한 저주를 퍼부으며 제 이름을 외쳤습니다. 경찰관들은 결국 수갑을 채워 그녀를 그날 밤 바로 경찰차에 태워 연행했습니다.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멀어지고 동네에 다시 평온이 찾아왔을 때 저는 천천히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집주인 아주머니와 몇몇 이웃들이 몰려와 안부를 물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잠을 방해한 것에 대해 고개를 숙여 사과하고 그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간략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대비했지만 그 가족의 잔혹함은 여전히 저를 소름 끼치게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강한 결단력을 느꼈습니다. 휴대폰 속 동영상과 오늘 밤의 체포 기록은 인간성을 상실한 그들과 저의 모든 인연을 영원히 끊어버릴 적절한 징벌이 될 것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인사팀에 개인 사정으로 2시간 늦게 출근하겠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저는 최 여사가 문을 부수며 방화를 위협하는 장면이 담긴 휴대폰과 모든 이혼 관련 서류를 가지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윤 변호사가 이미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침착하고 전문적인 태도는 제가 법적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항상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민원실에서 당직 경찰관은 어젯밤 사건 처리 상황을 알려주었습니다. 최 여사는 공공질서 문란과 타인의 생명 및 재산 위협이라는 2가지 중대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그녀가 휘발유로 의심되는 액체와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안이 복잡하여 경찰은 동기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그녀를 행정 구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경찰에 최 여사와 그 가족 전원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또한 그는 최 여사가 그동안 저지른 명예훼손, 모욕, 그리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정식으로 제기했습니다. 제가 제공한 증거는 너무나 명확하고 충분했습니다. 담당 경찰관은 신속하게 서류를 접수하고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서류 절차가 완료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우연히 한 형사가 동료와 다단계 사기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준호의 이름이 여러 번 언급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구치소에 있는 전 남편의 상황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비참했습니다. 남의 돈으로 편안하게 사는데 익숙했던 준호는 차가운 감방의 내 벽에 직면하자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경찰관은 첫 번째 조사에서 준호가 어린아이처럼 처절하게 울었다고 말했습니다. 평소에 거만하고 지적인 척하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비겁하게 남탓만 하는 모습만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모든 죄를 친어머니가 강요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최 여사가 수술의 욕심에 눈이 멀어 자신을 서류 위조의 길로 몰아넣었다고 말입니다. 그는 자신의 책임은 조금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팔아넘기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내연녀 이나영을 미친 듯이 저주했습니다. 그는 수사관에게 이나영이 바로 재앙의 근원이며 돈에 굶주려 자신을 꿰어 아내를 버리게 만들었고 결국 자기 가족에게 불행을 가져왔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저를 만나게 해달라고 애원하며 제가 피해 금액을 일부 변상해주면 감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끝까지 비열하고 무책임한 인간. 좋을 때는 조강지처를 짓밟고 내연녀를 품에 안더니 어려움이 닥치자 친어머니를 죽음으로 몰고 애인을 저주하며 전처에게 구원을 구걸하는 낯 두꺼운 인간. 그 인간은 더 이상 제 마음속에 단 1초도 존재할 가치가 없었습니다. 경찰서 문을 나서자 새로운 날의 햇살이 제 얼굴에 곧장 쏟아졌습니다. 따뜻하고 눈부셨습니다. 윤 변호사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격려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접근 금지 명령과 법의 강력한 개입으로 그 가족이 더 이상 제 삶을 방해할 기회는 없을 것이라고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헌신적인 변호사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하고 택시를 잡아 곧장 회사로 향했습니다. 과거라는 이름의 먹구름은 정말로 흩어졌습니다. 저는 서울의 가을 아침 맑은 공기를 깊게 들이마시고 완전히 새로운 마음으로 사무실에 들어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 혼란스러웠던 밤 이후로 거의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제 삶은 점차 안정적인 궤도에 들어섰습니다. 미디어 회사에서의 일은 매우 순조로웠습니다. 저는 이사회의 높은 평가를 받아 예상보다 일찍 디자인 팀장으로 정식 발령받았습니다. 새로운 동료들은 매우 열정적이고 개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이혼의 아픔에서 벗어나 완전히 일에 몰두할 수 있는 전문적인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주말에는 원룸에 틀어박혀 있는 대신 건강을 단련하고 인맥을 넓히기 위해 등산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저는 우연히 태우 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외국계 IT 기업에서 일하는 엔지니어였습니다. 태우 씨는 준호처럼 화려하고 세련된 외모는 아니었지만 강인하고 따뜻한 매력이 있었습니다. 등산할 때 무거운 배낭을 들어주거나 제가 지쳤을 때 딱 맞춰 건네주는 시원한 물 한 병 같은 그의 섬세한 배려에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통하는 친구가 되어 자주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일과 삶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금요일 오후 저는 태우 씨와 카페에 앉아 다가올 등산 일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고 화면에는 낯선 번호가 떴습니다. 경계심에 저는 태우 씨에게 양해를 구하고 카페의 조용한 구석으로 가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는 몇 초간 침묵이 흐르더니 무겁고 거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아, 나 준호야. 등골이 오싹해지며 온몸의 근육이 긴장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꽉 쥐고 상황을 분석하기 위해 고도로 집중했습니다. 준호는 재판을 기다리며 구치소에 있어야 했습니다. 어떻게 그가 저에게 전화를 할 수 있었을까요? 무슨 일이죠? 준호의 목소리는 가식적인 비통함으로 가라앉아 남은 정에 호소하려 애썼습니다. 가족이 보석금 내줘서 재판 기다리는 동안 병보석으로 나왔어. 급성 위염 진단서가 있어서. 서연아, 구치소에 있는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 내가 잘못했어. 1000번 만번 사과할게. 널 잃은 게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어. 나영이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어머니는 정신병원 신세를 지고 계셔. 난 모든 걸 잃었어. 오늘 오후에 잠깐만 만나줄 수 없을까? 직접 만나서 용서를 빌고 싶어. 저는 미간을 찌푸리며 그의 단어 하나하나와 목소리의 뉘앙스를 재빨리 분석했습니다. 겉으로는 처절한 애원이지만 문장 끝에서 미세하게 느껴지는 원망 섞인 떨림을 감지했습니다. 준호처럼 이기적이고 비겁한 인간이 갑자기 깨달음을 얻고 잘못을 인정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의 병보석은 위험한 변수였고 그가 저에게 접근하려는 시도는 분명 어떤 어두운 음모를 숨기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박준호 씨, 우리 사이에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다고 생각해요. 법원은 판결을 내렸고 법은 제 할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사과는 재판정에 가서 하세요. 경찰이 내린 접근 금지 명령은
아직 유효해요. 만약 일부러 나를 찾아온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서 당신의 병보석을 취소시키겠어요. 끊어요. 저는 그가 더 말할 기회를 주지 않고 단호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즉시 윤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내 상황을 알렸습니다. 윤 변호사는 신속하게 답장을 보내 어떤 상황에서도 준호를 만나지 말고 밤에 혼자 다니는 것을 자제하며 항상 긴급 연락이 가능한 상태로 휴대폰을 소지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자리로 돌아오자 제 안색이 창백해진 것을 보고 태우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그저 가볍게 미소 지으며 스팸 전화였다고 둘러댔습니다. 아직 제 과거의 복잡한 이야기를 태우 씨에게 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더러운 것들이 이제 막 시작된 우리 관계의 순수함을 더럽힐까 두려웠습니다. 법이 저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스스로를 안심시켰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준호라는 이름의 마지막 폭풍이 조용히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연말이 되자 회사 업무는 점점 더 바빠졌습니다. 연이은 행사 디자인 프로젝트 때문에 저는 자주 늦은 밤까지 야근을 해야 했습니다. 그날은 주중이었고 서울 거리는 새로 몰아닥친 북서풍에 살을 애는 듯한 추위로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도면을 완성하고 컴퓨터를 끈 뒤 두꺼운 코트를 걸치고 회사를 나섰습니다. 시계는 이미 밤 9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거리는 한산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약 500m 떨어진 버스 정류장을 향해 걸었습니다. 가로등의 희미한 노란 불빛이 축축한 아스팔트 바닥을 비추며 쓸쓸한 풍경을 만들었습니다. 정류장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옷깃을 여미고 막차를 기다리며 텅 빈 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갑자기 헤드라이트를 끈 검은색 7인승 승합차 한 대가 다가와 보도블록 바로 옆에 멈춰 섰습니다. 제가 서 있는 곳에서 불과 2m도 안 되는 거리였습니다. 혼자 사는 여자의 본능적인 경계심에 저는 몇 걸음 물러서며 코트 주머니에 손을 넣어 항상 가지고 다니던 작은 호신용 스프레이를 꽉 쥐었습니다. 갑자기 차량 뒷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검은 점퍼를 입고 모자를 깊게 눌러쓴 채 마스크를 쓴 거구의 남자 2명이 유령처럼 튀어나왔습니다. 그들은 저를 향해 곧장 달려들었습니다. 저 여자 잡아, 빨리 차에 태워. 한 남자가 으르렁거리며 명령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앞장선 남자가 제 옷깃을 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저는 맹렬한 생존 본능으로 몸을 옆으로 피하며 호신용 스프레이를 꺼내 그의 얼굴에 정통으로 뿌렸습니다. 남자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두 손으로 눈을 감싸고 물러섰지만 두 번째 남자가 이미 뒤에서 덮쳐왔습니다. 그는 강철 같은 팔로 제 목을 조르고 다른 손으로 제가 소리치지 못하게 입을 막으려 했습니다. 숨이 막히는 느낌과 함께 그의 몸에서 나는 역겨운 담배 냄새가 얼굴에 확 끼쳐왔습니다. 저는 격렬하게 발버둥치며 금속 장식이 달린 가방으로 그의 머리와 어깨를 연달아 내리쳤습니다. 저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비명을 질렀습니다. 살려주세요. 납치해요. 살려주세요. 남자는 거친 욕설을 내뱉으며 활짝 열린 차문 쪽으로 저를 질질 끌고 갔습니다. 몸싸움을 하는 동안 제 구두굽이 보도블록 턱에 걸려 발목이 심하게 꺾였습니다. 발목부터 뇌까지 찌르는 듯한 고통에 저는 주저앉았지만 손으로는 버스 정류장 표지판 기둥을 필사적으로 붙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 야간 순찰 중이던 경찰차의 환한 헤드라이트 불빛이 정류장을 정통으로 비췄습니다. 특유의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비정상적인 몸싸움을 발견한 순찰팀은 즉시 속도를 높여 접근했습니다. 경찰이다! 저 여자 놔주고 튀어! 검은 승합차 운전석에 앉아있던 남자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제 목을 조르던 남자는 깜짝 놀라 황급히 손을 놓고 저를 거칠게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얼굴을 가린 두 남자는 허둥지둥 차에 올라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차는 굉음을 내며 보도블록 위로 올라섰다가 어둠 속으로 쏜살같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부어오르는 발목을 감싸 안고 공포에 질려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2명의 경찰관이 신속하게 차에서 내려 한 명은 저를 부축하러 달려왔고 다른 한 명은 무전기로 본부에 긴급 연락을 취했습니다. 납치범들의 인상착의와 차량 번호를 알리고 모든 도로를 차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경찰차에 태워져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되어 상처를 치료받고 초기 진술을 했습니다.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끔찍한 악몽이었습니다. 발목 상처는 다행히 인대가 늘어난 정도였습니다. 의사는 부목을 대주고 진통제를 처방해 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경찰서 형사과로 이송되었습니다. 몸은 극도로 아프고 피곤했지만 정신은 이상할 정도로 맑았습니다. 저는 사건의 전말과 그동안 준호 가족으로부터 받은 협박, 특히 지난 금요일 그의 이상한 전화에 대해 상세히 진술했습니다. 하늘의 그물은 넓고 촘촘해서 빠져나가기 어렵다고 했던가? 범인들이 테이프로 일부 가렸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시내의 촘촘한 CCTV 시스템은 금세 그들의 동선을 파악했습니다. 형사 기동대와 경찰 특공대가 협력하여 도로를 차단하고 그들이 도시를 빠져나가려던 순간 외곽순환도로에서 3명의 용의자 전원을 검거했습니다. 다음날 새벽, 도시가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을 때 납치 미수 사건의 끔찍한 진실이 용의자들의 자백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외곽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부 폭력배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이를 의뢰한 거는 준호가 구치소에서 알게 된 전과자 친구 해수라는 자였습니다. 제가 증거를 공개해 자신을 망신시킨 거에 대한 분노와 50억이라는 거대한 빚에 대한 절망감에 사로잡힌 준호는 미친 생각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남은 명품 시계를 팔아 2천만 원을 마련해 해수에게 저를 납치해달라고 의뢰했습니다. 준호의 계획은 매우 잔혹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저를 외딴 창고로 끌고 가 폭력과 정신적 고문으로 모든 잘못을 인정하는 동영상을 찍게 하려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미리 작성해둔 가짜 문서에 제가 목숨을 부지하는 대가로 50억 빚을 자발적으로 떠안겠다고 서명하도록 강요할 계획이었습니다. 수사관이 건네준 진술 요약서를 읽으며 저는 뼛속까지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5년간 저와 한 이불을 덮었던 남자가 이제는 이토록 잔인한 악마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인간성을 상실하고 막다른 길에 몰린 짐승의 본능만 남았습니다. 충분한 진술과 물증이 확보되자 특별수사팀이 즉시 준호의 임시거처로 출동했습니다. 방문이 걷어차이고 도망치기 위해 짐을 싸던 준호는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어떤 관용도 없었습니다. 그는 긴급 체포되었고 차가운 수갑이 그의 손목을 채워 짧은 자유를 완전히 끝냈습니다. 거주지 이탈 금지 명령 위반에 재산 강탈 및 살인 위협을 목적으로 한 납치 교사 혐의까지 더해져 준호는 극히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죄는 죄를 낳았습니다. 저는 경찰서 대기실에 앉아 유리창을 통해 비치는 첫 새벽 햇살을 맞았습니다. 발목의 통증은 여전했지만 지난 몇 달간 제 마음을 짓누르던 보이지 않는 짐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악은 악으로 벌을 받는 법. 준호의 모든 비열한 음모는 법의 심판 아래 산산조각 났습니다. 저는 이제 정말로 안전하다는 거를 알았습니다. 창밖 하늘은 더없이 맑았고 제 인생은 가장 눈부신 여명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발목 부상 때문에 며칠간 병가를 내고 집에서 쉬어야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저는 거의 원룸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끔찍했던 납치 미수 사건의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모든 SNS 알림을 껐습니다. 준호의 사건은 경찰에서 신속하게 수사하여 기소 의견으로 송치될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시끄러운 날들이 잠시 멈췄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경찰서에서 또다시 전화가 걸려오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사건 담당 수사관이 새로운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급히 경찰서로 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직감적으로 준호 가족의 남은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통증을 참고 택시를 타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형광등 불빛이 비추는 사무실에서 경찰관은 제 앞에 푸른색 잉크로 휘갈겨 쓴 떨리는 필체의 편지 사본 한 장을 놓았습니다. 종이 왼쪽 상단에는 눈물 자국처럼 보이는 누런 얼룩이 있었습니다. 경찰관은 침착한 목소리로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제 오후 이나영이 할부로 산 오피스텔에서 쫓겨난 후 새로 구한 허름한 원룸에서 다량의 수면제를 복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월세를 받으러 온 집주인 아주머니가 이상한 낌새를 채고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자 사람들을 불러 문을 부수고 들어가 그녀를 병원으로 옮겨 위세척을 받게 했습니다.
현재 그녀는 위독한 상태는 넘겼지만 병원에서 철저한 감시를 받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편지는 바로 나영이 자살을 시도하기 전에 남긴 유서였고 그 내용은 대부분 저를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경찰관은 유서에 제가 그녀를 정신적으로 학대하고 막다른 길로 몰았다는 비난이 담겨 있으니 셔를 꼼꼼히 읽고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종이를 들고 맹목적인 증오로 가득 찬 글자들을 훑어보았습니다. 나영은 자신의 인생이 오늘날처럼 비참해진 것은 전적으로 저의 악독하고 무자비함 때문이라고 썼습니다. 그녀는 제가 무정하게 모든 증거를 SNS에 공개해 자신을 실직시키고 명예를 잃게 만들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잔인하게 준호를 감옥에 보내 사채업자들이 자신을 죽이려 들 때 유일한 기댈 곳마저 잃게 만들었다고 원망했습니다. 편지 마지막에는 자신의 죽음이 평생 저를 따라다닐 양심의 가책이 될 것이라는 저주에 찬 말을 남겼습니다. 유서를 다 읽고 저는 조금도 두렵거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생충 같은 사고방식을 가진 한 여성에 대한 연민과 경멸만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가볍게 종이를 책상 위에 내려놓고 고개를 들어 수사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지금 저의 태도는 도리와 법을 확고히 아는 사람의 절대적인 침착함이었습니다. 형사님, 다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나영 씨의 충동적인 행동에 대해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어떤 책임도 없습니다. 이 유서는 단지 자신이 초래한 결과를 마주할 용기가 없는 자의 마지막 변명일 뿐입니다. 경찰관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제가 계속 진술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저는 그 부당한 모함을 깨부수기 위해 논점을 하나하나 명확하게 분석했습니다. 첫째, 이나영 씨가 명예와 직장을 잃은 것은 제가 해코지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녀가 남의 가정을 파괴하고 심각한 도덕적 일탈을 저지른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둘째, 박준호 씨를 감옥에 보낸 것은 그의 어머니의 탐욕과 사기 및 문서 위조에 가담한 그 자신의 타락 때문입니다. 저는 그에게 버림받고 공동재산을 강탈당했으며 심지어 그가 고용한 조폭에게 목숨을 잃을 뻔한 피해자입니다. 저는 단지 제 명예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합법적인 자기방어권을 행사했을 뿐입니다. 이나영 씨가 자살을 시도한 것은 채권자들의 압박을 견디지 못한 개인적인 비극일 뿐 저의 어떤 강요나 협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수사관은 제 진술을 조서에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그는 유서에 제 이름이 언급되었기 때문에 절차상 객관적인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저를 부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 측에서도 나영의 극단적인 행동의 주된 원인이 금융사의 가혹한 채무 압박 때문임을 명확히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법은 항상 공정하고 투명하며 누구도 죽음을 이용해 무고한 사람에게 돈을 뜯어내거나 죄를 뒤집어 씌울 수는 없습니다. 저는 조서에 서명하고 도시의 불빛이 켜질 무렵 경찰서 문을 나섰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치자 정신이 더욱 맑아졌습니다. 상간녀의 유서는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잠시 파문을 일으키고는 깊은 바닥으로 가라앉을 것입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선량함은 올바른 곳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가짜 연약함을 이용해 다른 사람을 조종하려는 자들에게는 냉정한 거절이 가장 인도적인 대답이라고. 저는 택시를 타고 작은 원룸으로 돌아가며 이나영이라는 이름의 슬픈 장을 제 인생에서 완전히 닫았습니다.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흘렀습니다. 혹독한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 햇살이 찾아왔습니다. 제 다리 상처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미디어 회사에서의 일은 안정적인 수입과 자랑스러운 지위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전 시댁과 관련된 문제들은 법의 심판에 맡겨진 채 과거의 기억 속으로 멀어져 가는 듯 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준호와 다단계 사기 조직과 관련된 형사재판의 1심 선고를 방청하기 위해 휴가를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법정은 매우 엄숙했습니다. 방청석은 다단계 사기로 평생 모은 돈을 잃은 피해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방청석 뒤쪽 구석에 조용히 자리를 잡고 전체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호송차의 사이렌 소리가 밖에서 울렸습니다. 교도관들이 피고인들을 이끌고 피고인석으로 들어섰습니다. 준호를 보았을 때
저는 한때 저와 한 이불을 덮었던 그 남자를 거의 알아보지 못할 뻔했습니다. 준호는 깡마르고 양볼은 쑥 들어가 있었으며 삭발한 머리는 겁에 질린 뚜잇한 얼굴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죄수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이고 아래 앉은 수십 명의 피해자들의 분노에 찬 시선 앞에서 두 손을 꼭 잡고 떨고 있었습니다. 과거 그 잘난 기획팀장의 거만하고 위선적인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심판을 기다리는 범죄자의 비참함만 남아 있었습니다. 재판은 하루 종일 긴장감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검찰은 반박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들과 함께 공소 사실을 차례로 낭독했습니다. 준호는 여러 중대범죄로 동시에 기소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사기 및 재산 편취를 돕기 위한 공문서 및 인장 위조죄, 그리고 저를 납치하여 금품을 갈취하려 한 사건의 주범으로서 상해 및 공공질서 문란죄, 조폭들의 진술과 CCTV 영상이라는 명백한 증거 앞에서 준호는 아무것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울면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할 뿐이었습니다. 최 여사의 운명 또한 비참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법정에서 공개된 수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 재산을 잃고 아들이 감옥에 가는 것을 목격한 정신적 충격으로 최 여사는 심각한 망상형 정신질환 증세를 보였습니다. 정신감정 결과 그녀는 인지 및 행동 통제 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그녀에 대한 형사수사를 중단하고 치료 감호를 결정했습니다. 불법 사채업자들 또한 그 가족이 완전히 파산하여 압류할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소송을 포기하고 쓴맛을 삼켜야 했습니다. 늦은 오후 재판장은 준호에게 모든 형사 범죄를 병합하여 총 1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의사봉이 책상을 내리치는 건조한 소리는 도덕과 법을 짓밟은 자의 인생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안도의 한숨과 박수 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교도관들이 준호를 호송차로 데려가기 전에 법정을 빠져나왔습니다. 통쾌함도 연민도 없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오직 끝없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정의는 실현되었고 업보는 재앙을 뿌린 자들에게 정확히 내려졌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원룸의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증거 자료라는 이름의 숨긴 폴더에 접속했습니다. 그곳에는 지난 5년간의 시집살이 동안 흘린 제 피와 땀이 담긴 모든 녹음 파일, 메시지 캡처, 이체 내역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마우스로 폴더 전체를 선택하고 단호하게 영구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진행률 표시줄이 100%에 도달했습니다. 그 썩어 빠진 가족과 저를 연결하는 마지막 데이터가 모두 사라졌습니다. 전화벨 소리가 생각의 흐름을 끊었습니다. 태우 씨였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들려오는 그의 따뜻한 목소리는 제게 이상한 평온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는 저녁 식사는 했는지 물으며 주말에 같이 산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정으로 환한 미소였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어두운 과거는 등 뒤에 굳게 닫혔습니다. 저는 태우 씨가 가져다 준 좋은 감정과 진심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지 1년 여후, 제 인생은 화려하고 생기 넘치는 새 옷으로 갈아입은 듯 했습니다. 저와 태우 씨는 정식으로 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요란하거나 SNS에 과시하는 방식이 아닌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통한 진심 어린 이해와 관심 속에서 피어났습니다. 태우 씨는 성숙하고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며 항상 제 개인적인 공간을 존중해주는 남자였습니다. 꾸준한 승진과 연말 프로젝트 보너스, 그리고 그동안 모은 돈의 은행 대출을 더해 저는 마포구의 작고 아담한 아파트를 할부로 구입했습니다. 나만의 진정한 보금자리를 소유하는 꿈이 마침내 현실이 된 것입니다. 그 주말, 태우 씨는 저를 데리고 시립미술관에서 열리는 현대미술 전시회에 갔습니다. 전시 공간은 매우 조용했고 부드러운 노란 조명과 감미로운 클래식 음악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태우 씨의 팔짱을 끼고 커다란 그림들을 하나씩 천천히 감상하며 아름다운 색감에 푹 빠졌습니다. 행복감이 숨결
하나하나에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폭풍우 같던 날들이 영원히 시간의 먼지 아래 묻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사람이 가장 평온할 때 시험하려는 듯 했습니다. 정물화의 넋을 잃고 있을 때 가방 속 휴대폰이 갑자기 계속해서 진동했습니다. 화면에는 윤 변호사님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준호의 사건 이후 윤 변호사님은 가끔 안부를 묻는 메시지만 보낼 뿐 주말에 전화를 거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중요한 일이라는 직감에 저는 태우 씨에게 양해를 구하고 사람이 없는 복도로 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변호사님. 수화기 넘어 윤 변호사님의 목소리는 매우 긴급했고 숨이 찬 듯 끊어졌습니다. 서연 씨, 침착하게 들어요. 상황이 아주 위급해요. 최 여사가 방금 사회복지시설에서 탈출했어요. 귀가 멍해지며 등골을 타고 차가운 기운이 흘렀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꽉 쥐고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자세한 상황을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요? 법원에서 치료 감호 명령을 내렸잖아요. 정신병원에 수감된 거 아니었나요? 윤 변호사님이 빠르게 설명했습니다. 준호가 감옥에 간 후 신우이 지혜는 채권자들에게 오피스텔까지 빼앗기고 허름한 원룸으로 쫓겨났습니다. 국립정신병원의 높은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지혜는 어머니를 직접 돌보겠다며 보증을 서서 퇴원시킨 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외곽에 있는 노숙인 보호시설에 몰래 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새벽 직원들이 교대하는 틈을 타 최 여사가 주방 뒤쪽 담장을 넘어 탈출했다고 합니다. 가장 무서운 거는 직원들이 그녀의 침대 밑에서 제가 시집살이 시절 찍혔던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사진 속 제 얼굴은 빨간 볼펜으로 마구 그어져 있었습니다. 같은 병실을 쓰던 몇몇 사람들은 최근 며칠 밤 동안 그녀가 잠도 자지 않고 어두운 구석에 앉아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계속해서 제 이름을 언급하고 피해 복수를 하겠다고 맹세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윤 변호사님은 매우 심각한 어조로 저에게 당부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해서 수색 요청은 해뒀어요. 하지만 망상에 사로잡힌 정신질환자가 증오심을 품고 있으면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어디예요? 당장 보안 시스템이 잘 갖춰진 안전한 곳으로 피해요. 절대 예전 원룸으로 돌아가거나 혼자 길거리를 돌아다니면 안 돼요. 전화를 끈 차 온몸이 걷잡을 수 없이 떨렸고 과거의 공포가 되살아나 심장을 옥죄었습니다. 쇠 파이프를 들고 문을 부수며 휘발유 병을 들고 집을 불태우겠다고 협박하던 미친 시어머니의 모습이 마음속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저는 미술관의 대리석 벽에 등을 기댄 채 주변 공기가 숨막힐 듯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눈앞에 아름다운 풍경화가 흐릿해지고 그 자리에는 어둠 속에 도사리는 위험에 대한 극심한 공포가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미술관 복도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고 손바닥은 식은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제정신이 아닐 정도로 공황 상태에 빠졌을 때 따뜻하고 든든한 손길이 제 어깨를 가볍게 감쌌습니다. 저는 쏘스라치게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태우 씨였습니다. 그는 제 얼굴의 심각한 변화를 즉시 알아채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윤 씨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안색이 너무 안 좋아요. 누구 전화였어요? 태우 씨의 진심 어린 눈을 보자 그동안 애써 쌓아 올린 강인한 척하던 껍데기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에게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가 두려워서 저를 떠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모든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떨리는 목소리로 윤 변호사와의 통화 내용과 정신질환을 앓는 전 시어머니의 위협에 대해 간략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도 태우 씨는 조금도 놀라거나 저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졌고 사랑하는 여자를 지키려는 남자의 결단력이 엿보였습니다. 그는 제 과거에 대해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 손을 꼭 잡고 미술관 출입구 쪽으로 저를 빠르게 이끌었습니다. 지금 당장 여길 떠나요. 예전 원룸에 물건 가지러 가면 절대 안 되고 새로 산 아파트도 아직 CCTV 설치가 안 끝났으니 위험해요. 우리 집으로 가요. 우리 아파트는 보안이 3중이라
카드키 없는 외부인은 절대 못 들어와요. 나만 따라와요. 태우 씨의 단호함에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 내내 저는 조수석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거리를 오가는 차들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고급 아파트에 도착하자 그는 현관문을 꼼꼼히 잠그고 발코니 커튼을 친 뒤 저에게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주었습니다. 집이라는 절대적인 안전공간 속 푹신한 소파에 앉아 저는 마음속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5년간의 굴욕적인 시집살이, 시어머니의 착취, 준호의 무심한 배신, 다단계 사기로 인한 50억 빚, 그리고 조폭에게 납치될 뻔했던 그 밤의 이야기까지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말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동안 억눌렀던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어둡고 복잡한 과거를 듣고 나면 태우 씨가 저를 부담스러워하고 멀리할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태우 씨는 어떤 판단도 하지 않고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자 그는 제 곁으로 다가와 제 뺨의 눈물을 부드럽게 닦아주었습니다. 그는 저를 품에 꼭 안아주었습니다. 따뜻함과 든든함이 전해지는 포옹이었습니다. 서윤 씨, 그동안 너무 힘들었겠네요. 이제부터는 혼자 싸우지 않아도 돼요. 밖의 모든 폭풍은 내가 문 앞에서 막을게요. 당신은 그냥 내 곁에서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기만 하면 돼요. 당신을 상처 입히려는 그 어떤 자로부터도 내가 항상 방패가 되어 지켜줄게요. 그날 밤, 저는 태우 씨의 품에 안겨 소파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윤 변호사님이 제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를 완전히 내려놓게 해주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순찰 중이던 경찰이 새벽녘에 최 여사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외곽의 한 버스터미널 근처에서 완전한 기억 상실 상태로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옷은 흙투성이었고 입으로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계속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아마 하룻밤의 도주로 인한 굶주림과 탈진으로 그녀의 정신질환이 최악의 단계로 접어든 것 같았습니다. 관할 파출소는 조서를 작성하고 법의 감시 아래 엄격하게 관리되는 국립정신병원에 그녀를 인계했습니다. 전시댁이라는 이름의 마지막 위협이 공식적으로 제거된 것입니다. 저는 안도의 미소를 지으며 태우 씨 집 창문으로 쏟아지는 눈부신 아침 햇살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정말로 끝났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과거의 모든 원한은 묻혔습니다. 인과응보의 법칙은 그 악독한 가족 각자에게 합당한 운명을 안겨주었습니다. 최 여사는 국립정신병원의 내 벽 안에 영원히 갇혀 남은 생을 인지 능력 없는 광기 속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명품을 걸치고 물 쓰듯 돈을 쓰던 신우이 지혜는 세상의 풍파에 시달리며 안정적인 직업도 없이 친척들의 냉대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한 대형 마트의 상품 진열원으로 취직했습니다. 매일 10시간 넘게 서서 일하며 쥐꼬리만한 월급을 받고 외곽의 허름한 원룸에서 고단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 역전을 꿈꾸던 뻔뻔한 내연녀 이나영은 자살 시도 실패 후 집주인에게 쫓겨났습니다. 그녀는 시골에 계신 부모님 손에 이끌려 고향으로 돌아가 유흥했었던 사채 빚을 갚아야 했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결국 사채를 갚기 위해 이웃 마을의 20살이나 많은 호라비에게 그녀를 시집 보냈습니다. 바람을 심은 자들은 모두 폭풍을 거두었습니다. 제게는 청춘의 가장 빛나는 날들이 이제야 비로소 시작된 듯 했습니다. 제 작은 아파트는 인테리어를 마쳤습니다. 태우 씨가 조명 시스템을 디자인해주고 모든 가전제품을 선물로 사주었습니다. 그는 제가 항상 안전함을 느낄 수 있도록 3중 보안 시스템과 스마트 도어락까지 꼼꼼하게 설치해 주었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하는 날 서울의 날씨는 더없이 쾌청했습니다. 저와 태우 씨는 함께 집을 청소하고 작은 장식품 하나하나를 책장에 정리했습니다. 아파트는 비록 60제곱미터도 채 안 되지만 햇살이 가득 들어와 매우 아늑한 공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손수 집들이 음식을 차려 태우 씨를 대접했습니다. 진수성찬은 아니었지만 그가 좋아하는 돼지갈비찜, 된장찌개, 그리고 몇 가지 소박한 가정식 반찬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통유리창 옆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밤의 도시 풍경이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식사는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이어졌고 웃음소리가 새 집의 서먹함을 몰아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자 태우 씨는 따뜻한 연잎차 2잔을 타서 테이블로 가져왔습니다. 그는 매우 깊고 진지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갑자기 태우 씨가 일어나 제 쪽으로 걸어와 한쪽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재킷 주머니에서 작고 붉은 벨벳 상자를 꺼내 열었고 조명 아래 반짝이는 정교한 디자인의 다이아몬드 반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서연 씨, 당신이 혼자서 그 모든 풍파를 이겨내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당신을 더욱 존중하고 사랑하게 됐어요. 이 집도 정말 아름답지만 지칠 때마다 기댈 수 있는 남자가 함께 한다면 더 완벽해질 거예요. 나와 결혼해 줄래요? 남은 평생 당신을 돌볼 기회를 주세요. 눈물이 흘러나왔지만 이번에는 굴욕이나 두려움의 눈물이 아닌 벅찬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모든 고통과 희생, 그리고 진흙 속에서 일어선 제 용기가 마침내 보상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그에게 내밀며 환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우 씨는 조심스럽게 제 약지에 반지를 끼워주고 일어나 저를 품에 안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창밖으로 도시의 분주한 삶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깊게 숨을 들이쉬며 완전한 평온을 느꼈습니다. 화려하고 자유로우며 사랑으로 가득한 새로운 장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연약하고 순종적인 김서연은 죽었고 자신의 삶과 행복을 스스로 쟁취하는 당당한 여성만이 서 있었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채널 구독으로 저를 응원해주시고 친구들과 공유해주세요. 또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